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요거는 이제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인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 영화인데 이 배경이 이제 피렌체,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인 피렌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그림 뒤에 보면 이제 두오모 성당이 보이죠.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성당인데 두오모 성당이 보이고 제가 이 피렌체 도시를 소개한 이유는 이 피렌체에는 우피치 미술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굉장히 유명한 회화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도 한 15년 전에 갔었는데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은 15세기 후반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 이 그림 중간에 이제 이 비너스의 탄생을 회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비너스가 지금 바다에서 이제 거품에서 탄생을 해서 조개 위에 이제 서 있고 이제 왼쪽에는 바람의 신인 제피로스가 이제 바람을 불어서 비너스를 이제 이 육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육지에는 이제 봄의 계절의 여신, 봄의 신이죠. 호라이가 이제 망토를 이제 준비해서 외투를 이제 비너스에게 입히려고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소개를 드리냐 하면 비너스, 그리스어는 아프로디테죠. 비너스는 이제 미의 여신,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부터 다산이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다산 정약용 선생 그림입니다. 또 왜 갑자기 다산 정약용 선생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이 임신과 출산, 이 분만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임신과 분만에 관한 역사 기록들을 많이 공부를 또 따로 하고 있는데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문집을 보면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본인의 이 가족사에 관한 기록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이제 본인이 자신의 아내인 풍산 홍 씨가 아들 6명을 낳았고 딸 3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들 4명과 딸 2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 아기 시절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의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뭐 정확한 기록은 좀 부족합니다만 중세 이후에 영아 사망률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60% 이상,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영아 사망률뿐만 아니라 분만하는 중에도 산모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출산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병들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문집에 보면 물론 그 통계를 정확하게 뭐 믿을 수 있을 것까지는 조금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 기록에는 당시 조선 여성 중에서도 거의 60% 이상이 폐경 전에 50세 이전에 사망하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대부분 출산 중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출산 후 뭐 과다한 출혈이나 다른 감염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여성에게 있어서 사망률의 가장 큰 원인이 임신과 분만이 원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화면이 조금 흐린데요. 그래서 그 합계 출산율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 그러니까 19세에서 49세 사이에 일생 동안 몇 명을 출산하느냐, 그것이 출산율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1600년대부터 거의 1900년대 사이 중세 근대까지 대개 한 9명, 8명, 10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시아는 보면 조금 낮죠. 6명대, 5명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은 왜 서양에 비해서 동양이 이렇게 출산율이 좀 낮은가라는 추측을 많이 해보는데요.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서양은 예전에 중세 이후에 중세 근대에서도 결혼을 20대 초중반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는 조금 조혼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조금 일찍 결혼하고 10대에 임신하고 출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대에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는 그 출산 중이나 출산 후 후유증 같은 모성 사망률 그리고 그 후유증들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출산율에도 동서양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 기록입니다. 이거는 저희 한국 기록인데 저희 나라 기록인데요. 그 모성 사망률을 보면 10만 명당 자 현재는 한 10명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거의 그래도 예전에 중세나 근대에는 기록을 보면 10만 명당 거의 1000명에서 2000명이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만하다가 사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100명에 한두 명이 사망한다는 건데 굉장히 높은 그 사망률이고요. 뭐 기록이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보면 조선시대에도 거의 10명에 1명 정도 모성 사망률을 보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모성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입니다. 자, 요즘 많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인데요. 자,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 여성 1명이 가임기 때 평생 출산하는 횟수, 아이의 수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크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합계 출산율이 이제 1이 안 되죠. 0.84. 그러니까 이제 한 커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1명을 낳거나 아예 안 낳거나.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점점 앞으로도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인가? 그 이유는 물론 저도 이제 병원에서 난임 환자들을 보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초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1900년대 초에 보면 남녀 거의 20세 근처에서 결혼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30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임신과 출산을 하는 시기도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는 첫 번째 출산을 하는 나이가 여성의 나이가 32세를 넘어가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뭐 셋째까지 낳는 경우가 잘 없지만 이 첫째 출산이 이렇게 늦어지니까 당연히 둘째 출산, 셋째 출산은 35세를 넘어가게 됩니다.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이 여성의 나이 35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35세가 넘으면 그 가임력,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퍼틸러티라고 하죠. 그 가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난소의 기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임신 중에 기형아 임신의 확률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분만 후에 후유증의 빈도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가능하면 첫 번째 출산을 35세 이전에 해라. 그렇게 많이 권고를 드리는데 뭐 사실 결혼을 35세 이전에 하셔야 출산을 35세 이전에 하는 것이니까요. 요즘은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공부가 많이 길고 또 직장 생활 오래 하시고 또 결혼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육아나 출산, 거주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많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만 명이 조금 넘고 있는데 50년 후에는 한 4,700만 명 그리고 100년 후에는 1,500만 명으로 거의 뭐 7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 이대로 정말 그대로 두다가는 너무 인구 절벽을 넘어서 거의 인구가 소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난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불임이라고 했습니다. 불임. 왜냐하면 임신이 안 된다 해서 불임했는데 이 안 입을 자가 너무 과격하다 해서 임신이 어렵다라는 난임으로 지금 용어가 바뀌었고요. 이제 영어로는 infertility라고 하는데 이 난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그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를 보면 거기에 난임이다, 불임이다, infertility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재밌는 것은 거기에서 infertility의 치료는 오직 프레이어다,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의학이 전혀 발달하기 전이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infertility 난임의 정의는 뭐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 외래에 왔을 때 난임이라는 그 진단을 우리가 외래 차트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은 결혼을 한 후에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임신 시도를 하였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의학적으로 난임이란 진단을 이제 의무 기록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난임의 인구가 현재는 한 15에서 20%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급격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혼의 나이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퍼틸러티 인구 커플 빈도는 높아지고 있고 그 인퍼틸러티 난임 부부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설명하지 못하는 빈도, 원인 불명인 것이 거의 한 30~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다 진행해도 모든 게 다 정상인데 난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한 3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모든 원인을 다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녹색, 그린색으로 적은 글자들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녹색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장에 또 서머리를 해드리겠지만, 자, 저희 난임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산모 나이, 엄마 나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 나이가 35세, 40세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후에는 42세를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가 지남에 따라서 그 가입력 infertility 펑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35세 미만 1년이라고 제가 적은 것은 자, 35세 미만에 결혼을 하셨는데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랬을 때 35세 미만일 때는 1년 정도만 트라이 했다가 임신이 안 될 때는 바로 난임병원에 오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다음에 35세에서 40세 사이에 결혼을 하셨는데 임신이 안 된다. 3에서 6개월 정도 트라이를 했는데 자연 임신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난임병원을 가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40세를 넘어서 결혼을 하셨을 때는 바로 그냥 난임병원을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필요한 검사를 건강검진 차원에서 시행을 해보는 것이 추후 임신과 건강을 위해서 빠른 임신과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권고드리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임신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생리를 이제 시작하시면 생리 첫날부터 이 난포가 난소에서 이제 그로스하게 됩니다. 자라게 되는데 이 배란이 될 때까지 폴리클 난포의 성장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란은 생리 시작 후에 2주 후에 보통 배란이 되고요. 이 배란이라는 것은 난포 안에 벽에 붙어 있던 난자가 그 난소 조직의 이 멤브레인을 뚫고 터지는 과정이고요. 이 난자가 배란이 되면 이 나팔관이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어서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때 마침 이제 정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팔관 중간 지점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어서 이제 배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수정하고 하루가 지나면 이제 배아가 되는데요. 이 배아가 나팔관에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성장을 하면서 나팔관에서 자궁으로 이동하게 되고 수정 이후에 한 6에서 7일, 길게는 8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배아와 모체가 자궁 내막이 착상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임신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난자를 더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유는, 자, 우리가 임신이라고 할 때 난자와 정자 두 세포가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임신에서 난자와 정자의 역할은, 비중은 얼마나 되겠느냐?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난자의 비중이 거의 한 8, 90%입니다. 정자의 비중은 한 1, 20%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난자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이 난자가 머터널 에이지, 그러니까 여성 본인의 나이와 굉장히 가임력 포텐셜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난자는 굉장히 그 펑션이 떨어지게 되는데, 정자는 그에 비해서 조금 나이의 영향은 덜 받는다, 난자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배란 일주일 후에 착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보통 배란되고 일주일까지는 배아와 모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리 시작 후에 3주까지, 배란 후에 1주까지는 약을 드시더라도 태아에는 큰 영향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여성 생식기관인데요. 이제 질적으로 해서 이제 정자가 들어올 때 자궁 경부, 자궁 입구를 통과하게 되고, 자궁 내강을 통해서 나팔관으로 가게 되고, 난소는 이 난소 인대로 인해서 자궁에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배란이 되면 나팔관으로 난자가 흡입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자가 정자보다 훨씬 그 펑션이, 임신에 있어서 펑션이 큰 이유는, 난자는 굉장히 복잡한 세포 소기관을 가진 아주 복잡한 세포입니다. 정자에 비해서.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예를 들면 발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발전소,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도 난자에는 있지만 정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많이 있고 복잡한 기관이라서 에이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정자에서 염색체가 들어왔을 때 배아를 형성하고 배아를 키우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난자의 몫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비교적 이제 정자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이제 헤드와 테일, 꼬리로 이루어져 있고, 난자와 수정을 했을 때는 테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헤드만 들어가서 이제 수정이 되는데, 이 헤드는 뉴클레우스, 그러니까 염색체만 가지고 있고요. 이 수정된 다음에 염색체만 난자에 전달을 해주면 수정이 끝나는데요. 즉 정자는 자신의 염색체 23개만 전달해주는 역할이고, 나머지 염색체의 형성과 세포 분할은 모두 난자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정자 검사에 대한 건강 프로들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정자 검사는 이제 크게 4가지를 검사를 하는데요. 정자의 개수, 그리고 모양, 정자의 모양, 헤드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예쁘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생기거나 비정상적인 모양도 많이 있는데요. 모양, 그리고 정자의 운동성, 정자가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빠르게 운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비틀비틀거리거나 라운드형의 운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자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 비교적 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정자 검사가 정자의 외형에 거의 치중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 중에서 오바리, 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이 이제 태아로 모체 안에 임신 중에 있을 때, 임신 20주에는 난자가 한 40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태어났을 때는 한 40만 개로 줄게 되고, 이제 초경을 시작하면 난자를 한 10만 개 정도 가지고 있게 되는데, 27세가 넘으면 이 퍼틸러티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임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세, 40세, 43세 기준으로 그 가임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사실 의학적으로 만 44세가 넘으면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원인인데요. 불임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난소, 나팔관, 자궁, 자궁경부, 호르몬, 염색체 이상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에는 음, 어, 베리코실이라는 정계정맥류가 있습니다. 정계정맥류는 그 고환 위에서 혈액을 공급해주는 정맥인데요. 이것이 일부 막혀서 정맥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정계정맥류라고 하는데, 이 정계정맥류가 난임의 매우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펌 퀄리티가 어떤 이유 떨어지든지 감염, 인펙션이든지 또 염색체 이상으로 난임의 원인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호르몬이나 자궁, 난소 등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임의 그 원인은 남녀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인퍼틸러티, 불임의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 나이에 관계된 불임의 정도를 난임의 정도를 우리가 피검사로 호르몬 검사를 알 수 있는데요. 그 AMH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AMH 검사는 2007년에 최근에 밝혀진 호르몬이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난소의 기능 알 수 있는데 뒤에서 다시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입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세, 40세, 45세 기준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나이에 관계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입력을 나이대로 난임의 빈도를 찾아보면 30세 미만에서 한 11% 정도 불임 인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35세 미만에서 한 17%, 그다음에 40세 미만에서 한 23%, 그다음에 40세, 42세까지는 이거 조금 제가 잘못했는데 30% 이상 여기 지금 부등호가 잘못되어 있는데 30% 이상이고 평균으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한 15에서 20% 난임 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왜 가입력이 떨어지느냐? 그 이유는 먼저 나이가 증가할수록 난소 안에 가지고 있는 난자의 개수가 줄어들고요. 다음에 난자의 퀄리티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입력이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왜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이유는 난자의 염색체 이상이 그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난자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정자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수정을 하면 이제 46개, 46개 염색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염색체 이상, 아뉴플루이드라고 하는데 아뉴플루이드가 생기면 아무래도 배아가 잘 발달하지도 못하고 또 착상이 된다고 해도 대부분 유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으로 염색체 이상이 있는 우사이트라는 건 난자인데요. 이 빈도를 보면 30세 미만일 때는 20% 미만인데 이게 40세 넘어가면 거의 뭐 8, 90% 이상 염색체 이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관하기를 예를 들어서 할 때 난자를 채취하게 되는데 체외로 완전히 난자가 10개가 채취됐다고 하면 40세가 넘어버리면 일단 절반 이상이 염색체 이상인 난자가 나오게 되고 42세가 넘어버리면 거의 8, 90%가 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신이 어렵게 된다고 해도 대부분 유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라.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다면 당장 임신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미리 필요한 검사들을 받아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배란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난임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배란의 이상은 왜 생기느냐?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이 호르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AMH도 여성 호르몬의 한 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피검사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호르몬 임밸런스로 인해서 배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인이 비만입니다. 비만. 교과서에도 보면 난임 교과서에 보면 난임의 중요한 원인 중에 첫 번째로 비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나라 한국이나 뭐 동양에서는 비만한 여성분들이 그렇게 빈도가 많지 않지만 이제 뭐 서구권 서양이나 미국에는 비만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아노렉시아라는 것은 이거는 거식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만의 반대로 너무 체형이 마른 경우에도 이 호르몬들이 거의 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게 돼서 아노렉시아, 그러니까 많이 마른 상태에서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도 배란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게 심리적인 거 말고도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 여자 육상 선수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생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극심한 그 운동, 육체적 스트레스가 오면 정상적인 생리가 하지 않고 또 배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배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이제 첫 번째로 생리 주기가 굉장히 틀어지는 증상을 먼저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심해지면 3개월, 6개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외래에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생리 주기의 간격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정상 생리는 28일에서 30일 주기로 생리하시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일주일은 우리가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생리가 일주일 당겨졌어요, 뭐 20일, 21일 만에 생리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뭐 그 정도는 정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스페인의 그 똘레도라는 도시를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학회가 있어서 한 10년 전에 가봤는데요. 그 스페인의 똘레도라는 곳에 가면 그 굉장히 거기 또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 타베라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스페인 화가 호세 리베라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남자 같죠, 그죠? 남자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 턱수염이 나 있고. 사실 이분이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자고, 또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턱수염이 나 있고 남자같이 생겼는데 옷은 치마 원피스를 입고 있죠. 이분도 여성입니다. 이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PCOS라고 하는데, 이것도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가임기 여성의 한 10% 정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보고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왜 생기냐 하면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조금 증가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게 안드로겐이 증가해 있다 보니까 이 표현형 모습인 남성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남성으로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심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모증이라고 해서 털도 많이 나고 하지만, 헤어도 많이 나고 하지만, 뭐 대부분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심한 경우에 이런데,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배란 이상, 호르몬 임밸런스로 인한 배란 이상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생리 불규칙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한두 달 생리 건너뛰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연 임신을 시도하시면 거의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배란이 잘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가 불규칙하다, 간격이 불규칙하다, 또 생리를 잘 안 한다 하시면 빨리 난임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기 폐경인 경우도 간혹 있는데, 뭐 빈도가 높진 않지만 40세 이전에 폐경해 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역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세 이전인데 생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다 하면 빨리 난임병원을 오셔야 되고, 다만 조기 폐경이라고 해서 아예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 2%라고 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5%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기평이라도 한 5% 미만에서는 임신이 가능하다. 시험관하기 시술로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관이 문제가 돼서 난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감염이나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나팔관 폐쇄로
난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수술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자궁이고 요것은 왼쪽 난소, 오른쪽 난소인데 지금 오른쪽 난소가 굉장히 커져 있죠. 자궁 내막 종이 혹이 생긴 것입니다. 혹이 생겨서 지금 오른쪽 난소가 커져 있는 것으로 수술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자궁 내막종이라는 것은 자궁 내막 조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난소나 복강에 퍼지는 질환인데 이렇게 복벽에 보면 까만 스팟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자궁 내막증의 한 소견인데 난소가 이렇게 보이고 난소 옆에 이게 반대쪽 난소가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 난소 혹뿐만 아니라 복벽에도 이 스팟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나팔관 폐쇄는 나팔관 조영술로 간단한 검사로 알 수 있는데요. 이 검사를 보시면 이게 나팔관 조영술 검사인데 조영제를 이제 자궁 쪽으로 쐈습니다. 그랬더니 삼각형의 자궁이 보이고 또 난소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정상적인 난소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조영제가 쫙 퍼져서 연기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뭉쳐 있죠. 이것은 이제 끝에가 막혀서 그런 건데 이렇게 나팔관이 양쪽에 막혀 있으면 당연히 자연 임신이 안 되고 난임으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에 난임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또 근종이 있습니다. 근종이란 것은 그 자궁벽에 이제 혹이 생기는 것인데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초음파를 가임기 여성에서 보면 거의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근종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근종이란 것은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그 난임과 관련성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어, 자궁 내막에 가까이 있거나 크기가 7, 80cm 이상 되면 불임의 원인이 되고 또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또 시험관하기 시술을 먼저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종이 이제 자궁벽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얘기하고 대부분은 비나인, 양성, 암은 아닌데요. 1% 미만에서 암이 조직 검사를 하면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 내막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자주 신중히 초음파를 보면서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근종이라는 것은 나팔관 조영술 해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마진이 보여야 되는데 근종이 이제 크게 있으면 이렇게 까맣게 음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보이면 근종이 자궁 내막을 침범하는 큰 근종이 있구나 이거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궁 중에서 이제 선천적인 기형을 가진 자궁도 있는데요. 이제 뭐 유전적인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무자궁증, 자궁이 없이 태어나는 분도 아주 간혹 있고, 그다음에 자궁이 이제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생긴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자궁이 아까 나팔관 조영술에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폭 이렇게 들어갔죠. 요거는 이제 쌍각자궁 또는 중격자궁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을 가진 경우에는 뭐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지금 중간에 자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궁 내관 공간이 부족해서 착상이 잘 안 되고 착상이 됐을 때도 임신 초기에 유산이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이 자궁 기형도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정상인데 이게 경막이 내려와서 자궁 모양이 이상한 경우가 있고요.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고 이 경막이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외형도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자궁 모양이 이렇게 쌍각 자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 다 자궁 내강이 좁기 때문에 착상에 어려움이 있고 임신 초기 유산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진단하고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최근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자궁을 가지고 있으면 수술적 치료로 이 중격을 다 제거하거나 또 이 벌어진 자궁을 꼬매서 붙이는 수술을 굉장히 큰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험관하기 시술이 워낙 많이 테크닉이 발달해서 이 상태에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뭐 거의 정상적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굳이 이게 수술적 치료가 첫 번째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궁 기형이 있을 때는 자궁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우리가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요. 복강경으로도 치료하거나 진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궁경부의 이상으로 난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궁경부는 이제 스테노시스라는 협착입니다. 자궁경부가 굉장히 좁아진 경우, 그다음에 자궁 점액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이상인데요. 아까 PCOS 말씀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갑상선이나 이제 프롤락틴이란 유직 분비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도 호르몬 임밸런스로 난임이 될 수가 있고 아까 PCOS 말씀드렸고요. 또 극심한 운동,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색체 이상으로도 난임이 생길 수 있는데 뭐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성 염색체 XX여야 되는데 X0, X가 하나 없죠.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임신이 안 되고요. 어렵고 그다음에 사실은 본인은 남자입니다.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이 표현형 외모가 여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드로겐 인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생리를 안 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초음파 검사라고 염색체를 했더니 남자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난임의 원인이다. 그리고 조기 폐경인 경우에는 이제 X 염색체 이상으로 조기 폐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남성 원인인데요. 남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보다는 조금 심플한 구조인데 이렇게 헤드가 들어가서 수정이 되고 난자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남자의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이제 고안에서 정자가 생성돼서 바스 데퍼런스라는 요 트랙을 통해서 이제 이제큘레이션 이제 사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런 고안이나 이 트랙에 문제가 생겨서 난임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 불임은 정자가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정자의 펑션이 기능이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그 트랙 전달되는 길이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 정자는 보통 이렇게 유선형으로 아주 예쁘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좀 비정상적으로 생긴 경우가 있고 이렇게 헤드가 또 2개인 경우도 있고요. 너무 뾰족한 경우도 있고 보시면 우리가 정자 검사를 할 때 현미경을 보면 이 정상 모양을 가진 정자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10마리의 정자를 검사하면 정상은 뭐 한 4마리, 5마리 정도. 그래서 비정상인 정자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 정상 성인인 경우에 비정상 모양을 가진 정자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럼 임신을 하려면 몇 개의 정자가 우리가 필요한가 말씀드리면 자연 임신에서는 한 이제 200만 개죠. 2천만 개죠. 2천만 개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수정 시험 가나기가 있는데 인공수정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자만 이제 자궁내로 삽입하는 시술인데요. 한 100만 개 정도 필요하고 시험 가나기일 때는 한 10,000개의 정자만 있어도 저희가 임신을 성공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 가나기 중에서도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세수정술을 할 경우에는 정자가 딱 한 마리만 있어도 저희가 임신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해서 이제 미세수정을 통해서는 예전에는 임신을 할 수 없었던 분들도 정자 한 마리만 있어도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 걸 말씀드리고 이제 정액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4가지 보는데 볼륨이 1.5cc 이상이 정상이고 정자의 객수가 1cc당 100만 개 이상이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직진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이 운동성이 정상인 정자가 한 40% 그리고 헤드 모양이 정상인 게 4% 이상인 경우를 저희들이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자 생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인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환이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데미지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원인은 이제 잠복 고환. 이 잠복 고환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태아에서부터 태어날 때 이 고환이 복강 내에 있다가 이 음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바리코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정맥이 늘어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고 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정자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염증이나 또 뭐 항암 치료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맥류는 굉장히 흔한 뭐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 이렇게 정맥이 스트레이트하게 뻗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정맥이 일부 막혀서 이렇게 주름이 져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펑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펑션에 문제 있는 경우 바리코실 정계 정맥류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비정상적인 항체가 생겨서 이제 정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항체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자가 난자에 이제 수정이 될 때 정자 헤드에 아크로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난자의 멤브레인 막을 녹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크로좀에 문제가 있어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관 수술하면 그 트랙이 끊어져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그 바스 데퍼런스라는 이 트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남성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라이프 스타일 담배가 제일 안 좋습니다. 술도 안 좋지만 뭐 둘 중에 굳이 얘기하자면 담배가 제일 안 좋고요. 또 과음하시는 것도 안 좋고 나머지 뭐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또 열 같은 것도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임이 의심될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피검사를 하거나 정자 검사를 하거나 나팔관 조영술 초음파로 난임의 원인을 우리 찾게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인데요. 난임이 진단되면 우리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를 난임센터에서 시행할 수 있고,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의 차이는 인공수정은 이제 우리가 정자만 이 튜브에 담아서 이 튜브를 자궁 내로 삽입해서 정자만 자궁 내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수십만 개의 정자를 이제 떨어뜨려 주는 것이고,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지만 마취도 없는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지만 임신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신율 한 15에서 20%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시험관하기 시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험관하기 시술이라는 건 인비트로라는 건 체외라는 것입니다. fertilization이라는 것은 수정이란 말인데 체외에서 수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난자를 모두 다 체외로 채취하고 정자를 또 체외에서 다 우리가 컬렉션해서 그것을 우리가 연구실에서 체외에서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이 수정을 시키고 배아를 만들어서 이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하는 것을 시험관하기라고 하는데요. 뭐 토끼를 대상으로 1890년에 처음 서양에서 이 IVF 시험관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이 사진의 여성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IVF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루이스라는 요 아기가 79년에 태어났고 이제 79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40이 넘었겠죠. 40대 이제 중년을 넘어가는 여성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험관하기로 태어난 여성이고 2006년에 이 여성이 이제 또 결혼해서 이 쌍둥이를 또 낳았다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초 시험관하기가 이제 85년에 서울대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병원에서 아마 한 2년 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처음 시험관하기로 태어난 쌍둥이 사진이고 여기 교수님은 이제 제가 서울대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 명예교수로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IVF 과정을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VF는 이제 생리 시작하면 이제 난포를 키우는 난자를 키우는 주사를 한 일주일 정도 맞게 되고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난자를 채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사를 한 일주일 맞고 이제 난자를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채취를 하고 이날 정자와 수정을 시켜서 배아를 만들고 한 5일 정도 배아 배양을 한 후에 자궁 내 이식을 하면 엠브리오 트랜스퍼 배아 이식을 하면 이제 그 과정이 끝나게 되고 이 엠브리오 트랜스퍼 한 후에 한 일주일 후면 피 검사를 통해서 임신이 됐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채취해서 우리 체외 이제 DC에서 정자와 수정을 시키고 배양해서 체내로 다시 트랜스퍼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채취할 때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요 까만 이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난포고 이 물 주머니인데 여기 안에 이제 난장 한 개씩 들어가 있고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찔러서 저희들이 니들로 뽑게 되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면 초음파 사진에서 이렇게 난포들이 보이고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저희들이 아스피레이션, 네거티브 음압을 걸어서 이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인데요. 아까 전에 단 한 마리의 정자가 있어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익시라고 하는데 미세 수정인데 TV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여기 가는 바늘에 이제 정자 한 마리를 딱 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찔러서 난자 내로 정자를 인위적으로 삽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아 수정이 됐다는 것은 이렇게 핵이 두 개가 보이면 우리가 수정이 됐다고 판단하는데 2PN이 보이면 수정이 됐다는 뜻이고, 또 이제 자궁 내로 배아 이식할 때 이렇게 자궁 모양을 초음파로 보게 되고요. 이 자궁 내막이 트리플 라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때 튜브를 이용해서 배아를 여기 삽입을 하면 배아 이식이 끝나는 것이고, 이제 배아 이식이 사실은 시험관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게 배아를 만들었는데 이 배아 이식을 잘못하게 되면 착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내막에 아주 좋은 적당한 위치에 배아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고요. 이것은 이제 착상 잘 되라고 착상되기 전에 이 배아의 멤브레인 막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뚫어주는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착상이 좀 잘 되는 것이고요. 이 익스는 아까 설명드렸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임신율입니다. IVF 임신율을 보면 IVF 임신율은 나이에 따라 가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 빨간 줄 보셔야 되는데 35세에서는 한 40% 정도 임신율 보이고 40세 넘어가면 20% 미만대로 떨어지고 44세 넘어가면 거의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험관 아기 하게 되면 이렇게 싱글톤 단일 아기가 임신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쌍둥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쌍둥이까지 괜찮지만 이렇게 아기가 3명이 생기기도 하죠. 트리플 프레그넌시가 되면 우리가 선택적 유산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한 명을 유산시키는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흔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태아가 3명이면 임신 합병증이 굉장히 높고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선택적 유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외래에서 이런 배아를 태아 자궁 내 삽입을 했는데 임신해서 이렇게 아기를 키워서 오셨죠. 가끔 이렇게 감사하다고 외래 아기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뭐 사실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배아 놓는데 엄청 이렇게 아기가 커서 오면 뭐 제일 그래도 외래에서 병원 근무하면서 기쁜 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난자 공여라는 것도 있는데 본인의 난자가 이제 퀄리티가 안 좋을 때는 난자를 친인척에게 공여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임신을 시도하기도 하고, 최근에 사유리 이분이 이제 정자를 도네이션 받아서 아기를 출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렇게 임신할 수도 있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H라는 건 난소 기능을 나타내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나이 들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메디안 값을 보셔야 되는데 33세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서머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혼인데 33세가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꼭 난임센터를 방문하셔서 우리 AMH라는 이 피검사 굉장히 간단한 검사니까 이 검사를 한번 하셔라. 그리고 또 우리가 난자 동결이라는 걸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혼인데 결혼 계획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시면 난자 퀄리티가 떨어져서 임신이 잘 안 되니까 미혼인 경우에 난자를 미리 동결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33세가 넘으면 저희들 난자 동결을 권고하고요. 미혼인 경우에 33세가 넘었다. 당장 1, 2년 안에 임신 계획이 없다 하면 뭐 꼭 난자 동결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난자 동결을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지 꼭 난임센터를 방문해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래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 40 넘어서 너무 늦게 오셔갖고 임신을 시도하시는데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임신을 시도하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제 정자 동결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정자 동결은 그렇게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자는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그 펑션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보면 이 막대 그래프는 정자의 수인데 정자 수도 보면 거의 30대, 40대부터 오히려 증가하다가 한 60대까지도 정자 수는 뭐 유지를 하는 것을 보고 그 펑션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자 동결은 우리가 루틴하게 권고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뭐 전립선 암이나 이렇게 암이 걸린 분들은 이제 미혼인 경우에 항암 치료를 받고 하면 정자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암 진단 받았을 경우에는 항암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정자 동결을 권고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부가적인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시험관하게 할 때 배아 이식하기 전에 배아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정상 유전자인 배아만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개발이 되었고, 이것으로 해서 임신율이 뭐 한 1-20% 이상 더 올라갔고요. 이 배아들이 모양은 이쁘지만 이 속사정은 잘 모르죠. 이게 다 염색체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는 게 PGD라는 염색체 이상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PGD 검사고요. 조금 시간이 빨리 지나서 그것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PGD 통해서 선천적인 유전병이 있는 경우에 이것들을 우리가 스크린해서 정상 태아를 임신시킬 수 있다라는 검사법이고요. 그래서 PGD는 이렇게 배아에 하나의 세포를 우리가 떼내서 검사를, 염색체 검사를 나가는 것이고, 이런 각각의 번호의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배아 이식, 임신 착상 전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후에는 우리가 이제 난자 동결, 배아 동결 굉장히 많이 빈도가 늘어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점점 초혼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아가서는 이제 난자를 얼리는 것이 아니라 난소 조직을 일부 떼서 조직만 얼리는 그런 기술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가 들면 난자의 세포질도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난자의 세포질을 이식하는 사이토플라즘 트랜스퍼라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난자나 정자의 생식세포가 아니라 우리 피부세포 같은 체세포를 이용해서도 임신을 시도하는, 말 그대로 클론이죠. 클론. 그런 것도 지금은 아니지만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추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난자 동결의 방법인데요. 이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예전에는 난자를 냉동했다가 녹이면 뭐 50%도 생존 못했는데 요즘은 거의 90% 이상 생존합니다. 그래서 동결 기술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유방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방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하기 전에 이제 난자 동결 아니면 난소 조직 동결을 통해서 이제 가임력 보존한다라는 기술이 개발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딱 지금 이제 1시간 강의 드렸는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혼이신데 33세 이상이시다 하면 꼭 AMH 검사를 뭐 난임센터 아니면 그냥 산부인과 가시더라도 꼭 검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검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난자 동결에 관해서는 뭐 인디케이션 적응증이 되는지는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이에 상관없이 생리불순이 있거나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검사, 피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꼭 산부인과 방문해서 검사하시길 권고드리고요. 자, 결혼을 하셨는데 35세 미만이다. 그러면 1년 자연 임신 시도하시고 임신 안 되면 바로 난임센터 방문하시길 권고하고요. 35세에서 49세다. 6개월 시도하고 안 되면 꼭 난임병원을 빨리 방문하시고, 40세 이상이다 하면 결혼과 함께 난임병원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꼭 방문한다고 해서 시험관 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커플이 어떤 난임의 질환이 있는지 꼭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질문이 있거나 하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사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채팅방에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 난임과 이제 임신과의 가장 큰, 그러니까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나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나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나이인데 생물학적 나이는 또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활동, 일상생활의 어떠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난임의 확률을, 그 임신의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추천하시는 그런 것들이 또 있는지, 영양이나 혹은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이제 임신을 얘기할 때 난자의 비율이 이제 정자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듣고 계시는 여성 선생님들께서 좀 부담을 가지시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제 임상 경험으로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난자의 역할이. 그러면 이제 난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제 여성의 나이가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난자의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임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임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아까 전에 사회적 나이, 신체적 나이 얘기했는데, 생물학적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환자가 처음 외래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나이를 제일 먼저 봅니다.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전에 AMH라는 호르몬인데요. AMH는 사실 같은 나이에서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 35세인데 AMH가 뭐 6, 7 이렇게 높은 분도 있고 0.5, 0.4 이렇게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에도 이렇게 AMH가 다른 분들은 당연히 AMH가 높은 분이 훨씬 임신이 잘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AMH를 높일 수 있는, 나이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약을 먹어서. AMH를 떨어진 걸 높여줄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사실 완전히 에비던스가, 증거가 지금 확립된 약은 없습니다. AMH를 갑자기 뭘 먹어서 증가할 수는 없는데, 다만 AMH가 나이에 따라서 계속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영양제나 약들은 있습니다. 뭐 쉽게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항산화제 같은 것들, 우리가 항산화제 난임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알고 다 그 드시는데요. 뭐 코큐텐 같은 것들, 항산화제, 뭐 멜라토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항산화제가 이 AMH를 떨어뜨리는 속도를 조금 둔화시킨다라는 연구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득은 있는데요. 그 이외에 특별히 우리가 AMH를 높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병원을 빨리 오시라.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들어가거나 하면 결혼과 상관없이 어쨌든 나중에 임신이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에도 질문이 좀 2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전립선염이나 기타 염증 같은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염증이 완치된 후에는 네, 괜찮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기 그 남성 난임 원인 중에서 전립선염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인펙션,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항생제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 거의 뭐 100%, 90% 이상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어, 염증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술, 담배 말씀드렸는데, 이제 담배나 술을 오래 하신 경우에는 그 나중에 술, 담배를 끊어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도 무섭지만 술, 담배가 더 무섭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첨언을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2번째는 그 최근에 40대 이상에서 나라에 또 난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질문의 내용은 40대 이상이나 이하에서 실제 뭐 IVF나 이런 시술이 동일한지, 나이가 많다고 좀 달라지는지 물어보셨어요. 나이에 따라서 시술이 방법이 네, 다르냐? 네, 네. 네. 그 이제 40대 기준으로 본다면 40대 이전과 이후는 임신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뭐 전체적인 프로토콜은 똑같은데, 우리가 아까 그 난자를 키우는 주사를 한 일주일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주사 용량이나 주사제의 종류, 그리고 주사를 맞는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채취하는 방법, 그다음에 난자를 채취 후에 정자와 수정시키는 방법, 또 수정 후에 배아를 배양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추가 시술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배양할 때도 우리가 그냥 배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약물 처리를 하거나 또 배양에서 우리 진동 배양을 하거나 어떤 배양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미세한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환자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40세 전이나 후나 환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전혀 못 느끼고 차이를 못 느끼고 다만 의료진이 주치의가 하는 것들은 디테일한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동일한데 아마 40대 이상은 확률을 높이기 위한 네, 네. 주치의분들의 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현장에서 조금 네, 여기 또 있네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은 사실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 몇 번 정도나 시도해 볼 수 있는지 주변에는 사실은 한두 번 해보신 분도 있는데 이제 횟수가 많아지면 사실은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으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에 이제 부작용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죠? 외래 오시는 분들 보면 뭐 유방암이 생기지 않느냐, 뭐 난소암이 생기지 않느냐, 조기 폐경이 오지 않느냐, 폐경 빨리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관하기 한지 1979년에 첫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지금 거의 4, 50년 됐죠. 그런 부작용은 이제 저희 난임 의료진들이 더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 4, 50년 모았는데 유방암이나 난소암, 조기 폐경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횟수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인공수정을 먼저 하게 되고요. 난임 커플인 경우에는 인공수정은 이제 정자만 우리가 운동성이 좋은 정자만 셀렉션해서 자궁 내강으로 튜브를 이용해서 넣는 방법인데 인공수정은 예전에는 3에서 6회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험관하기 넘어가라 그렇게 공고했는데 인공수정 확률이 워낙 임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3에서 6회까지 하진 않고요. 한 1회에서 2회 정도 물론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도를 했다가 임신이 안 되면 바로 시험관하기로 가는 것이 전체적인 임신율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시험관하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임신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좋은데 아까 임신율도 보여드렸는데 아무리 임신이 좋아도 50%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까 그 PGD 유전자 검사 착상 전 유전자 검사 얘기했는데 그 PGD까지 해도 한 60%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 40세 넘어가면 PGD를 해도 임신율이 20% 이상 안 올라갑니다. 한 번 시험관하기 할 때마다. 자, 임신율이 20%면 100% 만들려면 시험관하기 5번 해야 되죠. 그럼 5번에서 임신이 되면 다행인데 또 5번에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는 것은 제한은 없지만 우리가 뭐 무한대로 할 수는 없지만 보통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물론 10회 이상 할 수는 있지만 한 10회 정도에서 임신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39세 미만, 특히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1, 2회 안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임신하는 게 목표이고 35세에서 39세에서는 3, 4회 안에서 임신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몇 회를 할 수 있냐?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제 환자분 중에는 뭐 한 15회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많이 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채취를 많이 할 때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시술 방법을 조금 미니멀한 테크닉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생기는 건 아니지만 횟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미니멀 테크닉을 쓰기는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나이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 보니까 참 한국에서 증례가 많아서 명확한 가이드들이 참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오늘 키메시지 주신 것 중에 33세 이상의 미혼 여성도 난자 동결을 할 수 있으면 좀 고려하라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최근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주변에 전할 만큼 사실은 좀 필요한 내용인지 미혼 여성도 난자 동결을 한다면 추천을 하시는지 추천한다 써 있었는데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나 보관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보관은 우리가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난자를 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난자는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관 기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이제 몇 살부터 우리가 난자 동결을 할 것이냐. 자, 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33세가 넘으면 난자 동결을 하든 안 하든 난임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의 난소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것은 AMH라는 호르몬 피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검사를 꼭 권고드리고, 난자 동결을 할지 말지는 사실은 의료진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진이 정보를 주면 최종 결정은 환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오세요 하고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뭐 오케이 나는 결혼 계획이 없다, 뭐 나는 결혼해도 임신 계획이 없다 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할 필요 없는데, 다만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자 동결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 과정도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33세, 늦어도 35세가 된다면 난자 동결에 대해서 꼭 한번 상담을 받고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환자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세가 넘어서 병원을 오시면 42세가 넘으면 한 번 시험관하게 할 때 임신율이 사실은 한 7%도 5%도 안 나와요. 5%면 시험관하기 20번 하면 한 번 된다는 건데, 수리적으로. 근데 20번 해도 사실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임신은 안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경우에는 좀 미혼에 결혼하기 전에 미리 30대에 난자 동결을 했더라면 훨씬 쉽게 임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난자 동결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상담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저희 뭐 주제가 저희가 난임이란 주제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좀 어떤 분한테는 떨어져 있는 주제긴 한데요. 오늘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인문학 강의를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수님이 네, 여러 분야에 관심도 있으시고 오늘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저는 추천한 나이가 많이 넘었네요. 40대 이상의 여성이 소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들어서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보여준 페이지에 가족 사진 같은 게 있던데 이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미국 장기 연수를 2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2년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난임의사니까 그래도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자녀가. 예, 그래서 저희 이 가족 사진이고, 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암도 그렇고 뭐 다른 모든 질환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난임도 조기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또 혹시나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듣고 자꾸 나이 얘기를 많이 해서 또 혹시나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미혼분들 여성들께서 강의를 듣고 혹시 실망하지 않았을까 또 조금 염려되는데요. 뭐 불가능은 없죠. 또 나이가 혹시 40이 넘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응증에 해당되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메시지가 저희들한테 가슴에 잘 닿았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오늘 또 20분 넘게 아직 접속하고 계신데요. 얼굴을 좀 보기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좌는 저희 서울중간대학교 IMBA 총학생회와 저희
제약 바이오 연구에서 같이 준비한 세션이었고요. 그 강남 차병원에 우리 이준 교수님과 모시고 이런 세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좀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가장 좋은 오늘의 핵심은 실제 강남 차병원에 가시면 오늘 저희에게 연구해 주신 이혜진 교수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분들이나 필요하시면 직접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세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선정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네. 네, 오늘 해주신 분이 질문해 주신 분들, 네, 여기 김형수님, 그 다음에 카톡 확인하시면 되는데. 네, 이주환님, 이렇게 네. 순중님, 네, 이렇게 있으시니까요. 저희 카톡 확인해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같이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